서울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대연회장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5대 건설그룹 태양건설을 일군 한도연 회장의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고 무대 위에선 50년 경영 역사를 담은 영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의 헌신적인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임원들의 축사가 이어지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도연 회장은 VIP룸안에서 혼자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72세의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지만 그의 눈빛엔 묘한 피로가 깃들어 있어요. 도연의 손엔 낡은 회색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가죽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벗겨졌지만 그는 그 가방을 마치 생명처럼 소중히 쥐고 있죠.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 박철수가 들어와요. 회장님, 시간입니다. 곧 입장하셔야 합니다. 박철수의 시선이 가방으로 향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그 가방을 들고 다니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방 손잡이를 더욱 꽉 쥘 뿐이죠. 박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25년을 함께한 그는 이 가방이 도연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거든요. 도연은 천천히 정장 재킷을 여미고 가방을 든 채 VIP룸을 나섭니다. 복도를 지나 대연회장 문이 열리자 500명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지고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냅니다. 한도연, 한도연, 한도연. 구호가 울려 퍼지지만 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어요. 그는 단상으로 올라가며 습관처럼 주변을 둘러봅니다. 연단 옆 의자를 확인하고 그곳에 회색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죠. 가방은 조명 아래에서 낡은 가죽 질감을 드러냅니다. 도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지만 그의 눈은 계속 가방을 향해 있습니다. 사회자가 경과 보고를 시작하고 영상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엔 젊은 시절의 도연이 나옵니다. 맨땅에서 시작해 지금의 거대 기업을 일군 성공 신화죠. 하지만 정작 도연의 얼굴엔 자랑스러움보다 공허함이 가득해요. 객석 한쪽에선 임원들이 속삭입니다. 회장님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아? 원래 저러시잖아. 과묵하신 분이야. 하지만 박철수는 알고 있어요. 저 표정이 단순한 과묵함이 아니라는 걸요. 저건 50년을 살아온 사람의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인 얼굴이라는 걸 말이죠. 도연은 단상 위에서 멍하니 가방을 내려다봅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소리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 외로워 보입니다. 은퇴식은 계속되고 있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어요. 30년 전 그가 놓쳐버린 그 순간으로 말이죠. 은퇴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도연은 단상 위에서 멍하니 가방만 응시하고 있어요. 주변의 박수 소리도 축하 인사도 그의 귀엔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 낡은 회색 가방에만 고정되어 있죠. 그때 도연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져요. 30년 전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42세였던 도연은 사업 확장에 온 신경을 쏟고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귀가하는 게 일상이었죠. 집에 돌아와도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연이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 15살 아들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민재의 눈은 눈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 이번 주에 생일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도연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어요. 바빠서 미안하다. 나중에 보상해 줄게. 나중은 또 언제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죠. 사춘기라고 이해한다. 방으로 들어가라. 아버지는 저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전 그냥 아버지 명함에 들어가는 아들 하나일 뿐이죠.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라.
내가 먹고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런 말을 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그럼 진짜 나갈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날 밤 민재는 정말로 집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며칠 있다 돌아오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민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사람을 풀어 민재를 찾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민재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후로 도연은 민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7살 때 그린 그림, 10살 때 쓴 편지, 13살 때 찍은 가족사진까지요. 그리고 민재의 15번째 생일에 주려고 샀던 음반지도 함께 넣었어요. 모든 걸 회색 가방에 담았습니다. 도연은 그 가방을 평생 들고 다니기로 결심했죠. 언젠가 민재가 돌아오면 이 가방을 주겠다는 희망을 품고요. 회상에서 깨어난 도연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의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어요. 사회자가 이제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겠다고 안내합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0년간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을 바라봅니다.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 성공한 사업가일지 몰라도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객석이 숙연해져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몇몇은 눈물을 훔칩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가방을 내려다봅니다. 3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후회가 저 낡은 가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뒷골목은 대연 회장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쓰레기통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살 소년 한준우예요. 준우의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얼굴엔 때가 잔뜩 묻어 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죠.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걸 찾고 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요. 아, 배고파. 준우는 중얼거리며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건 상한 음식 찌꺼기뿐이에요. 준우는 실망한 표정으로 다음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호텔 후문 쪽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준우는 코를 킁킁거리며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비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후문 앞에 서 있습니다. 준우는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리고 있는 거죠. 5분쯤 지났을까요? 경비원들이 담배를 끄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다 싶었습니다. 준우는 재빨리 후문으로 달려가 안으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호텔 안은 따뜻하고 화려했죠. 준우는 처음 보는 풍경에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니 대연 회장 쪽에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엔 뷔페 테이블이 보입니다. 빵, 과일, 케이크가 가득해요. 준우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벽을 타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모두들 무대 쪽을 보고 있어요. 준우는 뷔페 테이블 뒤로 몸을 숨기고 남은 빵 몇 개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틀은 버틸 수 있어.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걸어오는 기척이 들립니다. 준우는 깜짝 놀라 몸을 낮추고 연단 옆 의자 밑으로 급히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행히 지나갔습니다. 준우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있는데 그때 준우의 눈에 뭔가 들어옵니다.
의자 옆에 놓인 회색 가방이에요. 가방은 오래되었지만 가죽 재질이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준우는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팔면 며칠은 먹을 수 있겠는데. 준우의 손이 천천히 가방 손잡이로 향합니다. 양심이 그를 붙잡지만 배고픈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는 3년 전 엄마가 죽은 후로 혼자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거든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는 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준우야, 엄마는 곧 하늘나라 갈 거야. 하지만 넌 꼭 살아야 해. 알았지? 엄마, 가지 마. 이 목걸이 절대 잃어버리지 마. 내 아빠가 언젠가 꼭 찾으러 올 거야. 준우는 목에 걸린 낡은 십자가 목걸이를 만져요.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죠. 하지만 아빠는 오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준우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다시 가방을 받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준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모두들 무대 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져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준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가방 손잡이를 꽉 붙잡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미칠 듯이 뛰어요. 하지만 준우는 가방을 들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방은 꼬마가 들기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그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는 출구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준우는 점점 빨라지는 걸음으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밖이었습니다. 문이 가까워지자 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은 발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며 달렸습니다. 가방은 준우의 몸에 부딪히며 흔들렸죠. 조금만 더. 준우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준우는 혼신의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회장은 은퇴사를 마치고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습관처럼 연단 옆 의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을 집으려는 거죠.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휘저을 뿐입니다. 도연은 눈을 깜빡이며 의자를 다시 봤습니다. 가방이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두었는데 말이죠.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 가방이 어디 갔어? 임원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박철수도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가방, 여기 뒀던 회색 가방 못 봤어. 도연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 밑을 살피고 주변 바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의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방을 잃어버리셨대. 그냥 가방인데 왜 저러시지? 하지만 박철수는 알고 있어요. 그건 그냥 가방이 아니라는 걸요. 그는 주변 경비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방을 찾아. 회색 가죽 가방이야. 경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회색 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뛰어와 보고합니다. 회장님, 아까 누군가 이쪽에서 뛰어나가는 걸 봤다고 합니다. 도연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가 가져갔어? 아이 같았습니다. 정확히는 못 봤지만 순간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그 꼬마 당장 잡아. 제발. 도연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72세 노인이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통곡했습니다. 다른 경비들까지 사방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은 완전히 술렁이기 시작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빠르게 터지고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들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큰일 난 거 아니야? 회장님 상태가 이상해.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야.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72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500명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가 다급히 다가와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자리로 가시죠.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중얼거립니다. 그 가방엔 민재가 있어. 내 아들이 있단 말이야.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가방 하나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무너지는지. 하지만 도연에게 그 가방은 30년간의 그리움이고 후회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임원 한 명이 속삭입니다. 회장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 의료진을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도연은 의료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 가방만을 원합니다. 눈물은 계속 흐르고 그의 어깨는 떨렸습니다. 화려했던 은퇴식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축하의 박수는 사라지고 걱정 어린 속삭임만이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사회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무대 위의 영상은 계속 흐르고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도연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30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아들의 흔적이 담긴 가방마저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제발 돌아와 내 아들아. 도연의 절규가 대연회장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하객 앞에서 한 아버지가 30년 만에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비원 3명이 준우를 쫓아 호텔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준우는 회색 가방을 꽉 붙잡은 채 정문을 향해 전력으로 뛰고 있습니다. 저 녀석 잡아. 거기서.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투숙객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 있었고 프런트 직원들이 황급히 전화기를 들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준우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몸으로 달리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준우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호텔 정문이 보입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바깥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그때 준우의 발이 카펫에 걸려 비틀거립니다. 속도가 줄어들고 경비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우는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고 다시 달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호텔 앞 분수대 근처에서 경비원 한 명이 준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잡았다. 준우는 팔을 빼려고 발버둥 치지만 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경비원 2명도 달려와 준우를 둘러쌉니다. 이 녀석 훔친 거 가만 안 둬. 경비원이 준우의 팔을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준우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제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준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경비원들을 올려다봅니다. 경비원은 준우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고 경비원이 그걸 집어듭니다. 이게 그 가방이구나. 회장님이 찾으시던 거. 준우는 울먹이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배가 고파서. 하지만 경비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경비원에게 지시합니다. 이 녀석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회장님께 보고해야 돼. 2명의 경비원이 준우의 양팔을 잡고 끌고 갑니다. 준우는 바닥에 발이 끌리며 계속 울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고 있습니다. 애가 도둑질을 했나 봐. 저렇게 어린 애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준우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어요. 얼굴 표정이 너무 무서워하는 표정입니다. 경찰에 잡혀갈까봐, 감옥에 갇힐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엄마. 준우는 죽은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준우는 가방을 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경비원들이 준우를 끌고 대연회장으로 들어섭니다. 객석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고 도연은 단상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도연 옆에서 그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아이를 잡았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에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우의 눈은 눈물로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비원이 가방을 도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방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휴, 다행이다, 다행이야.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유일한 희망이 다시 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곧 준우에게로 향합니다. 경비원들에게 붙잡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작은 소년. 남루한 옷에 더러운 얼굴,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모습. 도연은 준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묘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흔들리면서요. 10살 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박철수가 부축하지만 도연은 손을 뿌리치고 혼자 걸었습니다. 준우에게 다가가는 도연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도연이 준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우는 더욱 몸을 움츠리며 떨었습니다. 경비원이 준우를 도연 앞에 세웠고 준우는 고개를 떨군 채 바들바들 떨고 있으며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손이 가방 속으로 넣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낡은 액자였습니다. 7살 민재가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죠. 도연은 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두 번째는 편지 묶음입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 쓴 편지들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빨리 집에 와요. 같은 문장들이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반지입니다. 민재의 15번째 생일에 주려고 했던 선물이죠. 도연은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 있구나, 다 그대로야.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 속 물건들은 모두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연의 시선이 다시 준우에게 향했습니다. 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고 찢어진 티셔츠, 때 묻은 바지, 해진 신발. 도연은 준우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도연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준우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가요. 은색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 낡고 녹슬었지만 도연은 그 목걸이를 알아봤습니다. 도연은 가방 속 물건을 놓고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도연은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그 목걸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올려다봅니다. 겁먹은 눈빛이에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도연이 손을 뻗어 준우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틀림없어요. 30년 전 민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십자가에 행운을 빈다 아빠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죠. 도연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준우의 눈높이에 맞추고 물었습니다. 꼬마야, 그거 어디서 났어? 대답해보거라. 준우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줬어요.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내 엄마가 언제 줬는데? 3년 전이요. 엄마가 병원에서 이 목걸이를 주면서. 준우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꼭 찾으러 올 거라고,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준우의 아빠? 그게 누구지? 너 아빠는 누구냐? 저도 잘 몰라요. 엄마가 말해주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빠가 꼭 온다고만. 도연은 준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내 아빠 이름은? 성은 뭐야? 한민재요. 엄마가 그렇게 불렀어요. 순간 도연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민재. 그건 도연이 30년간 찾던 아들의 이름이에요. 도연은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준우는 놀랬지만 도연은 준우를 놓지 않습니다. 민재야. 도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박철수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서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지만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준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찾던 아들의 흔적이 이 작은 아이에게 있습니다. 도연은 준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와 코, 입술이 어딘가 민재를 닮아 보였습니다. 내가 내 손자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도연의 따뜻한 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모두 숙연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조용히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물러나고 박철수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순간은 도연과 준우만의 시간입니다. 도연은 준우를 꼭 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가 늦었어. 준우는 도연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함이 무엇인지,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낌이 났습니다. 대연회장은 고요했습니다. 500명의 사람들 앞에서 한 노인과 한 아이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상봉했습니다. 도연은 즉시 준우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밖에 대기하던 리무진에 준우를 태우고 박철수에게 지시합니다. 당장 서울대병원으로 가. 유전자 검사를 할 거야. 차 안에서 준우는 여전히 겁먹은 꼬마였습니다. 도연은 준우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지만 준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경찰서 가는 거예요? 준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라고 말하며 너한테 중요한 검사를 해야 해. 무섭지 않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준우는 검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의사가 준우의 팔에서 피를 뽑고 도연의 피도 채취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3일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병원 관계자가 말을 했습니다. 도연은 준우를 병원 VIP 병실에 입원시켜 기초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준우는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방을 보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지난 몇 년간 거리에서 잠을 자던 그 꼬마에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준우에게 따뜻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미역국, 밥, 반찬들. 준우는 눈물을 흘리며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배고팠니, 얼마나. 3일 동안 도연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우가 자는 동안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준우가 깨면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준우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도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 경찰 안 가는 거죠? 그래, 절대 안 가 약속하마.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도연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3일째 되는 날 오후 박철수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병실로 들고 왔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박철수를 맞이합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도연에게 건네며 회장님 99.9% 일치합니다. 친손자가 맞습니다. 도연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맺혀서죠. 도연은 결과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민재 내 아들을 찾았어. 내가 드디어. 박철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박철수를 봤습니다. 민재 씨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인 강서연 씨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준우 군은 그 후 보육원에 있다가 1년 전 뛰쳐나와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재가 10년 전에 죽었다고? 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몰랐어.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난 몰랐어.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을 했습니다. 30년간 아들을 찾았지만 정작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연은 영영 아들에게 사과할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연의 가슴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일한 혈육, 손자 준우가 살아있으니까요. 도연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우는 도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 나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늦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연은 준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너는 내 손자야. 진짜 내 손자. 준우의 눈이 커지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준우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과 3층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준우는 입을 떡 벌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도연은 준우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 집이기도 해. 준우야.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습니다. 준우는 낯설어하며 도연 뒤에 숨어요. 도연은 준우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괜찮아.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도연은 준우를 2층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까지. 이 방은 이제 내 방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도 돼. 준우는 방 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습니다. 저 진짜 여기서 살아도 돼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준우의 눈높이에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젠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준우는 도연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도 준우를 꽉 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준우는 점점 저택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도 늘어났습니다. 어느 오후 도연과 준우는 함께 저택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두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도연은 손에 회색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준우야. 네, 할아버지. 도연은 멈춰서서 가방을 준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가방 내가 가져라. 준우는 놀란 표정이에요. 이거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하시던 거잖아요. 그래. 이 안에 내 아빠의 물건들이 들어있어. 내가 가질 권리가 있지.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지퍼를 열어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아빠가 7살 때 사진이야. 여기 이 편지는 내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쓴 거고. 준우는 사진과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려요. 아빠 저렇게 웃었구나. 그래. 내 아빠는 참 밝은 아이였어.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내 아빠를 잃었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 얘기할 때 항상 말했어요. 아빠도 할아버지를 사랑했다고. 도연은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햇살 아래 정원 한가운데서요. 저녁 무렵 도연과 준우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가정부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는 식탁에서 준우는 숟가락을 들며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부터 학교 가도 돼요? 도연은 환하게 웃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벌써 준비해뒀어. 좋은 학교 찾아뒀단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준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연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우야. 네.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이제부터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약속해 주세요. 절대 어디 안 가신다고. 도연은 준우의 손을 잡으며 약속한다.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뒷마무리를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요. 매일 저녁 6시면 퇴근해서 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엔 준우를 데리고 공원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도연은 30년 전 민재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걸 준우에게 해주려 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도연과 준우는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준우는 도연의 품에 기대어 있고 도연은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할아버지, 응? 저 정말 행복해요.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도 행복해. 정말로. 석양이 거실로 스며들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어요. 도연은 준우를 안으며 생각해요. 72년을 살아오며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뒤늦게나마 진짜 소중한 걸 되찾았어요. 은퇴식은 끝났지만 도연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돈도 명예도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를 작은 손자가 채워주고 있어요. 도연은 준우의 이마에 입을 맞춰요. 사랑한다, 준우야.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 아래 함께 있어요. 30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찾은 가족입니다. 가방 하나로 시작된 기적 같은 만남이 이제 평생의 인연이 되었어요. 밤이 되고 도연은 준우를 재웠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준우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요. 도연은 조용히 방을 나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꼭 지킬게. 약속한다. 별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닦고 미소 지었습니다. 30년의 후회가 마침내 용서받는 순간이었습니다.